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학에서 소니 바이오테크놀로지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천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 하는 중간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하셔도 되고 나중에 끝나고 난 직후에 채팅 남겨주시면은 그 질문에 관련해서 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서 저희 획세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기세포 연구 동향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줄기세포 연구는 끊임없이 이제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그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체에서 만들어진 3차 조직 모사체나 미니 장기를 활용해서 실제로 저희가 보기 어려운 그런 미니 장기를 이용해서 인간의 장기와 가장 유사한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부상이나 질병으로 손상된 모든 조직을 재생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가능성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약품 개발이나 독성 연구와 같이 독성 실험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동물 실험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동물 실험이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비윤리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체 방법으로 이러한 미니 장기를 이용한 방법이 이제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한 실험이 2016년도에서 2022년도에 지남에 따라서 더 많은 논문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템셀과 organoid에 대해서 이제 모델 개발 현황을 보시면 organoid는 지금 보시면 뇌나 망막, 기, 심장 다양한 부분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organoid는 3차원 배양법으로 응집하고 배양해서 단순하게 이제 장기 유사체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연구자들이 기초 연구 분야에서 질병 기전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래세포를 보시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뇌나 망막, 심장 같은 경우에는 각 조직에서 1차 배양 세포를 좀 채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애들은 iPSC나 배아줄기 세포를 주로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채취가 조금 쉬운 편인 간이나 뭐 이런 위장이나 소장 같은 경우에는 iPSC와 배아줄기 세포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양한 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추가 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망막의 세포의 경우에는 이 동일하게 인간과 그 동일한 기능을 나타나게 위해서는 세포가 최소 100일 이상의 배양 시간에 소요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올가니드 개발에 있어서는 이 각 특징이 소요 시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기세포 올가노이드뿐만 아니라 암 줄기세포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암 줄기세포는 자기 재생 능력과 암 형성 능력, 그리고 약물 저항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치성 혹은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이제 많이 언급되면서 이제 그거와 관련하여 이제 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암 줄기세포는 이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치료에 따라서 동일한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 재현성 모델의 개발이 필요성이 항상 요구되어 왔고 그 모델의 첫 번째 모델은 암 세포들을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포들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양한 조건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일부 조건에서만 그 발병 기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환자율의 종양의 올가노이드를 배양함으로써 이제 추가적으로 발병 기전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이러한 성체줄기 세포에서 파생된 세포 배양, 세포 물질들을 3차원 조직으로
인간 장기와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이제 모델링하여 세포를 관찰하는 걸로 이제 최근에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요. 그러나 이러한 암 제한성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실제로 줄기세포 연구에서 어떻게 팩스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 이제 세포 분류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이제 임상 샘플을 가지고 진행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는 휴먼 iPSC와 배아줄기의 심장 전구세포를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심장 전구세포는 세포 외 조건에서는 분리는 가능하나 얘네가 제대로 성장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바이오 인큐베이터 역할로 이제 이 부분에 심장 전구세포를 이식 후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네가 정상적으로 심장으로 성숙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심장 전구 세포가 GFP를 발현함에 따라서 잘 분화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때 이 빨간색은 저희가 팩스 과정에서 이 분화되기 직전에 얘네가 라벨링 된 상태에서 얼마나 잘 분화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RF 값을 이제 붙여서 진행한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RNA 시퀀싱을 통해서 했을 때 정상적으로 얘네가 깨끗이 잘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확인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마우스에 이식을 해서 정상적으로 분화가 되는 것을 모두 확인을 하였는데 이게 솔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세포를 분리만 하고 바로 마우스에 이식한 경우에는 일부 마우스에 한해서는 심장의 기형 조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고순도의 세포 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케이스에서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암 줄기세포 관련한 이제 논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항암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암 재발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암 세포는 완전히 사멸하지가 않고 일부 세포들이 동면 상태에 있다가 일정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발현됨으로써 이제 그 재발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가설이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플랫폼의 부족으로 이 가설을 증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P27 유전자와 LGR5라는 유전자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유전자가 서로 그 동면 상태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확인을 하였고, 이 두 개의 유전자에 하나나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억제했을 때 약물 치료가 훨씬 효과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 있고 현미경상으로도 세포 분류 직후에 얘네가 정상적으로 분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함으로써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플랫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도 암 줄기세포에 관련된 이제 실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 줄기세포는 실제로 신호 전달 경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암 세포의 하위 집단의 이제 연구에 굉장히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대장암을 일으키는 이 WNT 베타카테닌 시그널에 GFP를 라벨링한 후 실제로 세포에 배양을 했을 때 얘네가 신호 전달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를 하는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플랫폼으로 이제 프로토콜을 한 이제 논문 사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포에 렌티 바이러스 통해서 GFP를 형질 전환시키고 형질 전환된 세포를 충분하게 배양을 통해서 실제 독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실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배양된 애들 중에 GFP 양성 세포만을 오른쪽과 같이 96개 플레이트에 이제 세포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96개의 하나의 세포부터 128개의 세포까지를 분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실제로 암이 재발했을 때 어느 정도 조건이 있을 때 얘네가 응집되면서 새로 암 클론이 발생하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한 조건을 이제 96개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클론인 상태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얘네 세포의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암 세포가 클론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는 올가노이드를 셀 솔터 장비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고 이
이들을 어떻게 배양을 시키는지에 대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포유류는 포유류에서 실제로 청력을 손실했을 때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청력이 손실될 수밖에 없지만 딱 한 가지 신생아 조건에서 생성되는 이 GER이라는 세포가 일정 시간에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세포를 이용하게 되면 손실된 세포 또한 다시 재생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특정 세포만을 솔터 장비를 이용해서 분류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에 나와 있는 애들이 아래쪽 팩트 데이터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 G1과 G2라고 나와 있는 애들이 GER이라고 적혀있는 유전인자가 발현되는 부분을 총 이제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고 G3과 G4는 요 노란색과 빨간색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된 애들이 실제로 현미경을 보게 되면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G1과 G2는 G3과 G4 게이트보다는 훨씬 크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솔팅 조건은 웰당 1,500에서 2,000개 조건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GER 유전자의 경우에는 1,000개 이하의 조건에서는 생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장의 원활한 조건을 위해서 1,500개 이상의 세포를 이제 한 번에 한 의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G3과 G4의 게이트에서는 500개 이상의 조건만 되면 충분히 잘 자라기 때문에 웰당 500개씩 새를 수집하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다르게 이제 또 하나 확인된 사실은 똑같이 분류를 진행하되 세포 분류를 한 직후에 분리한 애들은 다시 챔버에 이동했을 때는 깨끗하게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잘 기능을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세포 분류 없이 이 분리된 세포 자체만을 바로 챔버에 배양을 했을 때는 아래쪽처럼 비특이적인 애들이 더 많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기능을 발현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올가노이드 세포 배양에 있어서는 고순도의 세포 분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이러한 현관 활성화 세포 분류가 어떻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방법의 가장 오래된 방법은 눈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세포를 분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이 정확도는 높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이제 많은 시간이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에 반면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장비가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이 마그네틱 비드를 이용한 방법이랑 형광을 라벨링하는 방법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 이 맥스 장비와 맥스 장비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휴먼 세포에서 암 줄기세포를 분리하게 되면 암 줄기세포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맥스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소량의 샘플을 가지고 샘플을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직 단 하나의 매개 변수만을 이용해서 세포를 분리하기 때문에 내가 동시에 많은 것을 봐야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맥스는 한 번에 실험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세포 수가 맥스보다는 많다는 것이 이제 제한적인 요인인데요. 세포 수가 많다면은 충분하게 그 세포 안에서 내가 원하는 세포만을 한 번에 다 분류할 수 있는 것이 맥스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팩스 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준비한 세포에 내가 원하는 라벨링을 해준 다음에 이 가운데 플루이드 스트림이라는 공간에 세포를 흘려 보내주시게 되면 세포와 레이저가 만나서 빛이 산란되게 되고 산란된 빛의 정보를 가지고 기반으로 저희가 원하는 세포가 이제 분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세포가 충분히 잘 살아있으면서 고 고순도의 세포를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이어빌리티가 좋기 위해서는 일정 스피드 이상으로 속도가 유지돼야 안정적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원리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장비에 어떻게 이거를 진행해야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팅 조건에 있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샘플 준비하는 과정과 장비의 세팅 과정, 그리고 장비 세팅 이후에 이제 솔팅에 있을 때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할 건지 크게 세 단위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샘플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싱글셋 서스펜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플로 사이트미터나 솔터 장비나 모두 싱글셋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포가 어그리게이션 된다고 하면 정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립신이나 아큐테이즈 같은 엔자임을 추가로 넣어주어서 최대한 서스펜션 상태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버퍼를 사용하실 때에도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없는 TBS 버퍼를 이용하셔야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날 문제가 이제 최대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 선생님들이 셀을 준비하실 때 이런 셀 컨센트레이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실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각 노즐 조건에 따라서 셀 타입이 정해졌을 때 그 셀 타입에 맞춰서 최대 농도는 오른쪽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70 노즐에서 림포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의 7승까지 가지고 가실 수가 있지만 만약에 예민한 세포나 사이즈가 매우 큰 사이즈의 경우에는 130 노즐을 사용하셔야 되고 이때에는 10의 7승보다는 현저히 희석된 10의 6승 정도로 셀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셀 바이어빌리티와 셀 퓨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들이 셀을 준비하시는 거의 마지막 과정에서는 셀 스트레인을 통해서 35에서 50 마이크로의 이 메쉬로 마지막 어그리게이션 된 샘플을 걸러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솔팅 장비 자체에서는 서스펜션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작 직전에 어그리게이션 될 조건이라고 하면 그 조건을 가급적 없애주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노즐을 선택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요인인데요. 여기서 노즐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지나가는 전체 폭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레이저랑 만나서 빛이 산란되게 되고 산란된 빛이 이 아래로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 작은 사이즈가 이제 노즐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70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는 70 마이크로까지의 세포는 지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그리게이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포 사이즈의 5배 이상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그 사이즈만큼을 여백으로 놓고 이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장비의 경우엔 70과 100, 130 세 가지 노즐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러한 셀 타입이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이콜라이 같은 경우는 70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지만 마크로파즈나 이런 뉴론셀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큰 경우 불안정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130 노즐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즐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동글동글한 이 세포 하나가 이 드랍에 하나씩 당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실제로 내 세포가 스티키하거나 아니면 어그리게이션이 심한 상태인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세포가 뭉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드랍에 온전하게 당기지가 않고 벗어나기 때문에 전류를 걸어 주었을 때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애들은 결국 셀 일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험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브리코어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브리코어 포인트는 세포가 플루이드 상태에서 뚝뚝 떨어질 때 온전하게 하나로 떨어지는 이 지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빨간색 부분으로 불안정하다고 적혀 있는 애들은 드랍 위치가 살짝씩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의 상태와 불안정의 상태의 차이는 바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정상일 때에는 세포가 플루이드 라인에서 온전하게 잘 떨어져서 튜브에 잘 안착이 되지만 만약에 저런 드랍이 불안정성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셀이 엉뚱한 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전체 셀의 yield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논문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 조합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제 결과가 나온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실제로 35에서 55 마이크로미터의 나노 바이아를 이용해서 세포를 분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농도는 10의 6승 정도로 준비를 하였고, 노즐은 130 조건에서 96의 플레이트로 200개에서 500개 수준으로 한 일당 하나씩 이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팅에서 이 각 조건에 따라서 이 퓨리티와 이피션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제 확인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yield와 노멀, 퓨리티, 싱글셀 모두로 4가지 조건으로 96의 플레이트 조건을 운영을 했을 때 이 yield는 요 그림에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애가 타겟셀이라고 하면 yield는 요 주변의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셀만 담겨 있으면 다 받아지기 때문에 가장 많은 yield를 얻어갈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퓨리티의 경우에는 타겟 이벤트에 대비해서 0.5, 1.0 선으로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타겟 셀만 들어있는 경우에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셀 yield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글셀 모드의 경우에는 하나의 타겟에 2.0 수준의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드랍이 떨어질 때만 수집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율로 보게 되면 가장 낮은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리커버리 상태로 보시게 되면 토탈셀 기준의 타겟셀을 비교하게 되면 전체 이 나노바이알의 농도별로 보시게 되면 싱글셀이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6의 플레이트 솔팅 하실 때는 싱글셀 모드로 유지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유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 조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최대 효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실험을 하시면서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제거할 건지인데요. 선생님들이 샘플을 준비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제 데드셀 부분 쪽을 포함해서 분석을 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데드셀이 포함됐을 때 이 데이터 자체가 가운데가 백그라운드가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라이브 데드 마커를 사용해서 제거했을 때의 그림과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깨끗하게 얻고 싶다고 하시면 최대한 죽은 세포는 제거하고 보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실제로 데이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포워드랑 사이드 스캐터에서 메인 파퓰레이션을 잡았을 때 이 위치가 온전하게 내가 원하는 세포가 맞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오른쪽처럼 내가 원하는 세포만을 잘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파트 5번째에서는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솔터 장비를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솔터 장비를 쓰시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샘플 간의 오염 이슈가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다가 노즐이 막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장비는 그러한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기에 메인터넌스가 매우 단순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는 심플 메인터넌스를 이제 컨셉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플로우셀과 노즐이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이 픽스된 플로우셀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모든 세포가 동일하게 이 같은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옵틱 퍼포먼스가 줄어든다는 감소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 장비의 경우에는 이 일회용 24시간 이후 새로 2층만 교체하고 쓰시면 되기 때문에 플로우셀이 항상 일정한 옵티컬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노즐의 관리도 매우 편리한데요. 일반적으로 노즐은 플라스틱에 조그만 오링이 끼어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고무 오링 사이에 찌꺼기가 끼어있는 경우 전체적인 셀 일드와 퓨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장비는 노즐과 플로우셀이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이제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사용 직후에 이 플로우셀이 워싱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새 칩만 꽂아주시게 되면은 새로운 플로우셀과 새로운 노즐로 모든 조건이 세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장비 유지 보수가 매우 간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혹시나 다양한 샘플을 하고 그 사이에서도 교차 오염이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 저희 장비는 샘플 라인을 쉽게 교차할 수 있도록 소모품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저드에 따라서 순서대로 따라하시게 되면 1분 이내로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설치 직후에 바로 실험을 이어서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샘플 막힘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솔터 장비를 쓰시게 되면은 이 데일리 클리닝은 저희는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후로 위저드에 따라서 이러한 클리닝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장비 유지 보수 관리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누구나 쉽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간단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심플 메인터넌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게 실험 중간에 셀 바이어빌리티가 낮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셀 바이어빌리티 문제는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 솔터 방식의 경우에는 물주기가 떨어지면 물주기가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회전하면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회전하면서 떨어지는 것이 이제 패닝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드랍이 온전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전류가 중간에 중성 상태로 멈춰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냐 왼쪽으로 가냐 그 지점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혼선이 생겨서 가운데서 뱅뱅 돌면서 내려가는 현상이 패닝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패닝 현상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일드와 퓨리티가 낮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 기반의 솔팅 칩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플루이드라는 거는 세포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최적 조건을 의미하는 이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는 젠틀리 솔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 스트레스를 최대한 이제 감소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세포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제 이제 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또 보게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노즐 조건인데요. 노즐 조건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조건으로 인해서 세포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저희 장비에서는 이제 백노즐의 경우에는 스탠다드와 타겟 모드 두 가지를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모드에서 패닝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타겟 모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물방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냐 위에 드랍 물방울의 세틀레이트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계산을 하냐 아니면 세틀레이트와 이 아래 드랍넷을 계산을 하냐 그 위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즈가 큰 애들이 시간차에 의해서 이 딜레이를 통해서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 부분은 이 타겟 모드를 쓰시게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이용해서 오른쪽처럼 실험을 진행하시게 되면 384와 96을 모두 온전하게 이제 세포가 잘 안정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노즐 조건이나 뭔가 특정 조건이 맞지가 않는다고 하면 패닝 현상에 의해서 이런 세포 조건들이 불안정하게 이제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장비 세팅하는 거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장비 세팅 자체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매우 직관적으로 된다고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워크플로우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면 처음에 솔팅 칩을 어떤 거를 쓸지 노즐만 선택해 주시고 QR을 인식시켜 주시면 알아서 모든 세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칼리브레이션이 진행이 되어지게 되고요. 칼리브레이션에서 이 사이드 스트림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세포를 받았을 때 이 콜렉션 튜브의 앵글 각도를 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리브레이션 단계에서 알아서 모두 조정되어지기 때문에 실험 단계에서는 따로 맞추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솔팅 칼리브레이션은 15분 이내에 모두 완료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면 소프트웨어 상에서 세팅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장비는 직관적인 소프트웨어로 선생님들이 한두 번만 하시면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이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장비에 대해서 요약해 드리면 저희 장비는 워크플로우가 매우 단순화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소프트웨어를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플 메인터넌스로 해서 솔팅 칩 하나로 모든 것을 이제 쉽게 노즐과 샘플 라인 이런 것이 간단하게 유지 보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 자체의 이 솔팅 칩 원리를 이용해서 보다 정확하게 세포를 분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샘플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 장비의 경우에는 최대 6컬러, 그리고 노즐 타입은 총 3가지 타입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의 시리즈에 대해서 다시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솔터 장비는 6컬러짜리와 12컬러짜리가 이제 판매되고 있고요. 6컬러는 미생물이나 줄기세포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 면역하시는 분들은 요 12컬러짜리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 장비는 GMP 시설에서 이제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런칭 준비 중인 장비고 GMP 레벨에서 선생님들이 세포 치료제 목적으로 이제 활용하실 때 이 클로즈된 시스템으로 해서 리서치 목적이나 아니면은 셀 테라피 목적으로 연구소에서 이제 사용하실 때 그 조건에 맞춰서 쉽게 이동하셔서 쓸 수 있는 조건으로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